어느 날 영웅적인 모험가 팀이 우리의 영웅 레인에게 그가 공식적으로 그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소환합니다. 린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들에게 이것이 장난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팀의 한 멤버인 아리우스가 그에게 소리칩니다. 물론 아니지요. 레인은 팀 전체가 자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완전히 괜찮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레인은 묻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쫓겨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팀의 마녀가 대답합니다. 이유를 알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쓸모가 없으니까요. 얘야, 네가 하는 건 우리를 방해하는 것뿐이야. 팀의 리더가 덧붙여 말해. 너도 분명 이걸 느꼈을 거야. 그치? 너는 전투에 도움이 안 돼. 우리는 항상 너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있어. 너가 유용한 건 정찰과 보급품 운반뿐이야.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리더가 계속 말해. 우리가 너를 더 낮게 평가하지 않게 해. 가기 전에 장비를 두고 가. 결국 그걸 제공한 건 우리니까. 팀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며 레인이 장비를 벗고 그것을 두고 떠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레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 되돌아보며 모험 중 팀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회상한다. 그는 한때 그들이 그를 더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한 일은 그를 깔보는 것이었다. 이제 장비도 없고 돈도 없는 그는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 후 아이들 무리가 레인에게 다가와 영웅과의 임무는 끝났냐고 묻는다. 자, 약속한 것을 보여줘.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레인은 하늘에서 나는 매를 소환하여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것은 임시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레인은 매에게 인사하라고 지시하고 매는 따릅니다. 그 후 그는 계약을 해제하고 새는 날아갑니다. 레인은 동물과의 임시계약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하고 크면 자신도 그와 같아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레인은 한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니? 소년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영웅과 그들의 팀은 귀찮아요. 그들은 항상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얕잡아 보지만 부자와 귀족들에게 아부를 한다. 레인은 사람들이 아리우스와 그의 팀을 이렇게 보는 것에 놀란다. 아이들은 레인에게 그 뚱보 영웅 그룹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친절하고 함께 놀아주며 결코 그들을 얕잡아 보지 않는다. 아이들은 신나서 유명한 모험가가 되어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 그 순간 레인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던데 소처미에 스코가산 떠오른가 저 낸다다. 그는 모험가가 되어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여행할 수 있다. 그는 모험가 조합으로 향하고 거기서 그를 맞이하는 접수원 나탈리를 만나 첫 번째 모험가 시험에 대해 듣는다. 레인이 말합니다. 미안한데 모험가가 진짜로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모험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는 아리우스와 그의 그룹이 항상 모험가를 무시하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나탈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솔직하군요. 가입하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녀는 알겠어요.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녀가 설명을 마치자 레인에게 모험가로서의 스타터 장비를 주고 더 질문이 있냐고 묻습니다. 레인은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모험가 시험 시간이라고 말하며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레인은 답합니다. 저는 몬스터 길들이기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좋다. 넌 모험에서 혼자서도 잘할 거야. 단지 무모한 짓을 하지 말고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해. 알겠니? 레이는 처음 모험을 떠나는데 그것은 몇몇 고블린들을 처치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블린들에게 공격을 가하여 이길 수 있고 그들의 결정체를 수집합니다. 결국 그는 많은 결정체를 모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 더 허브가 필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는 숲 깊숙이에서 비명을 듣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러 달려가서 큰 치명적인 호랑이가 소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레인이 가지고 있는 칼로 호랑이를 공격하기로 결심하지만 칼이 부러지고 레인은 땅에 쓰러진다. 호랑이가 레인을 향해 돌아서고 그는 소녀에게 도망가라고 한다. 레인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순간 고양이 소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힘을 다해 마지막 공격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높이 뛰어올라 호랑이를 가격하고 즉시 죽인다. 레이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다. 레이는 그 소녀가 고양이 영혼의 부족 출신임을 알아차리지만 그녀는 기절하며 쓰러진다. 레인이 그녀를 발견하고 괜찮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가 다친 줄 알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냥 정말 배가 고프다고. 그리고 그녀의 배가 꼬르륵거린다. 레이는 그녀에게 음식을 주고 그녀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고마워하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기소개를 안 했다고 말한다. 나는 카나다의 고양이 영혼의 부족에서 왔어. 레이는 대답한다. 나는 레인 셔워드야. 모험가 시험 중에 너를 만났어. 레인이 묻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그녀는 대답합니다.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여행을 가기로 결심해서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남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 산 깊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의 삶은 꽤 지루해서 저는 이 여행을 떠났고 그게 당신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녀가 말합니다. 이제 당신에 대해 더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레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카나데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웅팀의 일원이었나요? 그가 말합니다. 네, 6개월 동안이요. 레인이 영웅팀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카나데는 그 영웅과 그의 멍청한 팀원들에게 분노합니다. 레인은 말한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이미 나는 모험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는 카나데에게 자신을 위해 화를 내준 것이 처음이라며 감사하다고 말한다. 카나데는 그들에게 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너는 나를 길들일래? 라고 말한다. 나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짐승의 일부다. 처음 내 모습을 봤을 때부터 네가 할 수 있을 거라 느꼈다. 너 정말 강하네, 레인. 고양이 정령을 길들이는 길들이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넌 대단해. 레인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에 충격을 받는다. 고양이 영혼을 길들인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카나데와 연구 계약을 성공적으로 맺는다. 마법이 일어나고 계약이 완료된다. 레인과 카나데는 기뻐한다. 그리고 레인은 다시 한번 길드로 돌아간다. 그는 요구된 허브와 함께 고블린의 코어를 넘겨주며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나탈리가 그를 축하하며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프랭크 모험가가 되었다고 알려준다. 프랭크는 가장 낮은 등급이다. 그녀는 그의 모험가 카드와 첫 보상인 50개의 동전도 함께 건넨다. 그녀는 사과하며 죄송해요. 프랭크 퀘스트라서 보상이 작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당신의 랭크가 올라가면 보수도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과제를 빠르게 완료하니까 곧 랭크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해요. 행운을 빌어요. 레인이 그녀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한다. 레인은 혼자 생각하며 자신의 랭크를 올리기 위해서는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운영할 기지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그가 가진 적은 돈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레인은 카나데를 만나러 가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모험가가 되었군요. 맞죠? 라고 말한다. 그는 맞다고 확인하고 그녀는 그를 축하한다. 레인은 그가 바로 새로운 퀘스트를 시작하는 것에 괜찮은지 묻고 그녀는 동의한다. 두 사람이 나가면서 한 동료 모험가가 카나데를 알아보며 그녀가 고양이 정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고양이 정령을 처음 봤다고 말한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는 레인을 완전히 무시한다. 칸데는 그를 무시하며 말한다.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아. 그 탐험가는 모욕감을 느껴 레인을 비웃기 시작하고 이는 칸데를 화나게 한다. 그녀는 되받아치며 말한다. 제 주인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느니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탐험가는 레인이 칸데를 길들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레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장난 그만해, 애송아. 당신처럼 약한 사람이 강력한 고양이 정령을 길들일 수 있을 리가 없어. 칸데는 반박한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무지를 하는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레인은 강력하고 숙련된 짐승 조련사로 당신보다 훨씬 강합니다. 믿지 못하는 모험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한 놈이 나보다 강하다면 시험해보자고. 팔씨름 시합은 때
하브네워. 이기는 사람이 고양이 영혼을 가져가는 거야. 나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지? 당신은 훌륭한 조련사잖아, 그렇지? 레이는 긴장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부하면 이 녀석이 카나데를 계속 괴롭힐 수도 있어요. 용기를 모아 레이는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지게 될까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험관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 팔을 부러뜨리면 울지 말라고. 경기가 시작되자 레이는 예상치 않게 쉽게 이기고 그 과정에서 흉관사의 팔을 부러뜨립니다. 레이는 경악하여 어떻게 이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카나데는 레인이 승자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이제 고통에 울고 있는 흉관사는 나탈리에게 다가갑니다. 나탈리는 묻습니다. 이 소라는 뭐야?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흉관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나탈리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또 너였어. 그녀는 남자의 행동에 대해 레인에게 사과하며 길드가 그의 이상한 행동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로 그를 강등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레인에게 여기서부터는 자신이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모험가를 데려간다. 충격을 받은 레인은 자신이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해한다. 나는 이렇게 강할 리가 없다고 그는 중얼거린다. 카나데가 설명한다. 당신은 깨닫지 못했군요, 레인. 당신이 저처럼 강력한 존재와 계약을 맺었을 때 당신의 힘은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으로서 고양이 정령의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놀란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그는 외친다. 동일하게 놀란 카나데가 묻는다. 정말로? 너는 몰랐어? 내 고향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조련사만이 나와 같은 고위 존재와 계약을 맺을 만큼 강하다. 그건 드문 업적이다. 레이는 자신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강력한 존재를 길들인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인정한다. 신나게 카나데가 재촉한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자 레인이 숲속의 토끼를 이용해 필요한 모든 약초를 빠르게 모으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짜증이 난 카나데가 뾰로통해. 그건 불공평해. 나는 돕고 싶었지. 저 토끼들이 아니야. 그때 카나데는 숲속에서 이상한 것을 감지한다. 잠깐, 너도 그 소리 들려? 그녀가 묻는다. 레인이 진지해진다. 뭐야? 숲속에서 비명이 들려 그녀가 말한다. 그들은 소음의 출처로 달려가고 노인을 괴롭히고 있는 무리의 산적들을 발견한다. 산적들은 그를 비웃으며 말한다. 내 경비원들이 넌 봉갱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를 버린 것 같군. 지금 기분이 어때? 노인은 물론 두려움에 떨고 있다. 레인의 경우 넌 봉갱에 대해 듣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카나데는 그들을 인식하고 있다. 여행하면서 그들에 대해 많이 들었어. 이건 위험해. 우리는 도움을 받으러 가야 해. 레이는 동의하지 않아. 안 돼.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를 죽일 거야. 시간이 없어.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해. 카나데는 주저했지만 동의해. 레이는 우리가 나누어서 가자 스치지. 그는 상인을 보호하는 카나데의 뒤를 막고 도적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돌진하며 도적들을 기습합니다. 새로 얻은 힘 덕분에 이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진 레이는 그들을 쉽게 물리칩니다. 한편 카나데는 노상인을 확인하며 괜찮은지 묻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레이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도적들을 처치합니다. 하지만 카나데는 레인의 몸이 그의 새롭게 얻은 힘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카나데가 레인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걱정은 사라집니다. 그녀는 그가 생각보다 더 인상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싸움 후 레인이 묻는다. 너는 괜찮아? 카나데가 고개를 끄덕인다. 노인분은 안전해. 그녀는 레인을 놀라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너는 대단해, 레인. 무기 없이 그들 모두를 물리쳤어. 레인이 설명한다. 나는 짐승을 길들이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술 훈련을 받았어. 늙은 상인은 그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그러나 레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경호원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나요? 상인은 한숨을 쉰다. 경호원을 고용했지만 그들은 도적들을 보고 즉시 도망쳤다. 늙은 남자는 레인에게 경고한다. 여기서 나가야 해. 이 갱단은 위험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인다. 레인은 이를 깊이 생각한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그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칸데와 상인은 레인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레인은 무리의 나머지 구성원을 찾습니다. 칸데가 묻습니다. 정말로 이럴 거라고 확신해? 레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위험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신자들과 약한 자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을 거야. 나는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카나데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말해. 하지만 우리는 100명이 넘는 강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레이는 대답해. 그건 정확히 그렇지 않아. 나는 우리를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계획이 있어. 이후에 레인과 카나데는 숲에서 캠핑하는 대신 여관의 방에서 차를 마시며 지내기로 해. 그리고 카나데는 제대로 된 침대가 생겨서 정말 기뻐해. 우리는 또한 레인과 카나데가 강도를 잡은 후 모험가 길드에 소환되었고 강도를 잡는 것이 큰 성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게 돼. 레인은 F등급에서 2등급으로 승급했고 또한 많은 금액을 받았다. 이로 인해 레인과 카나데는 마을에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화려한 저녁 식사로 축하했다. 하지만 여관에서 방을 구하려고 했을 때도 처음에 구하려고 했을 때 단 한 개의 방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인은 카나데와 별도의 방을 원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잠을 자러 가지만 카나데는 깨어서 레인이 자신과 계약을 맺어준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하고 있다. 결국 가장 강력한 타입 중에서도 고양이 정령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드물다. 많은 인간들이 카나데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과는 달리 레인은 그녀를 도와주고 구해주며 친구로 대해주었다. 일주일이 순조롭게 지나가고 일도 잘 진행된다. 하루는 비온과 칸데가 숲에서 사과를 먹고 그 후 길드로 돌아와 비온이 새로운 임무를 받아요. 그 임무는 다리 건너는 사람을 방해하는 누군가를 물리치는 것이에요. 나탈리가 비온에게 그 임무를 받아서 이 사람을 없애라고 부탁하며 그 임무는 모든 계급에게 열려 있고 보상은 4개의 금화라고 말해요. 비온이 보상을 듣자마자 바로 동의하고 나탈리는 그에게 감사해요. 비온은 빠르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출발해요. 그가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칸데는 그것에 정말 놀라워해요. 그 다리는 첫걸음이라는 이름으로 중앙 대륙에서 남쪽 대륙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칸데는 주변 풍경에 감탄하며 비온에게 이것이 처음 본 그런 광경이라고 말해요. 카나데는 레인에게 그들이 맞서게 될 사람, 즉 감시자에 대해 묻습니다. 레인은 그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보지만 그 사람에게 패한 모든 이들이 그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한다고 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 카나데가 레인에게 부르며 보라고 합니다. 레인이 돌아보니 거대한 드래곤이 그들 위를 날고 있고 레인과 카나데 모두 두려워합니다. 드래곤이 땅으로 내려오더니 드래곤 영혼족의 소녀로 변신합니다. 소녀는 레인에게 말합니다. 너희 둘에게서 힘을 느낄 수 있어. 지금 나와 싸워. 레인은 드래곤이 소녀로 변신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레인이 묻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이 다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감시견인가요? 그 소녀가 대답합니다. 그건 제가 좋아하는 칭호가 아니에요. 하지만 맞아요. 제가 맞아요. 저는 강력한 드래곤 혈통의 타냐이고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레인은 놀라며 묻습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요? 카나데가 설명합니다. 드래곤 혈통은 15세가 되면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해요. 타냐가 말합니다. 당신은 매우 박식하군요. 하지만 나는 강한 사람을 찾고 있고 둘 다와 싸우겠다고 고집해. 레인과 카나데는 다른 선택이 없고 전투가 시작돼. 레인이 타냐의 첫 공격을 맞고 그녀는 그들에게 불을 내뿜어. 그들은 피하지만 불꽃이 카나데의 꼬리를 태워. 카나데는 분노에 휩싸여 타냐를 전력으로 공격해. 두 사람 간의 전투는 치열하게 계속되고 레인은 그 광경에 놀라워. 레인이 타냐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방역하고 그들을 공중으로 던져 불덩이를 준비해. 레인은 카나데에 새로 얻은 힘이 있어도 여전히 그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타냐가 강력한 불 공격을 퍼붓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피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이렇게 오래 버틴 첫 번째 2명이야. 레인은 타냐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카나데에게 그녀를 잠깐만 5분 동안 주에 분산시키라고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죠. 레이는 카나데를 남겨두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타냐와 카나데 사이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됩니다. 레인의 계획은 새와 계약을 맺고 다른 새들을 모으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자 카나데에게 말합니다. 좋아,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타냐가 선언한다. 이제 너를 죽일 거야. 레인이 대답한다. 아니, 너는 그들을 죽일 거야. 타냐는 하늘을 바라보며 거대한 새떼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나지만 결국 그들을 쫓아낸다. 그녀는 레인에게 말한다. 정말 이렇게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너 같은 약한 자로는 드래곤 퀸을 이길 수 없어, 너희에도. 하지만 그 순간 타냐는 쓰러져서 일어설 수 없고 어지러우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새가 레인의 어깨로 돌아오고 그는 그 새가 비토라는 특별한 종이며 반짝이는 깃털이 그것이 독성이 있다는 신호라고 말한다. 레인은 그녀의 몸에 주입된 대량의 독이 드래곤 혈통조차도 잠시 동안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설명한다. 타냐는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좋아, 항복해 라고 인정한다. 네가 이겼어. 카나데는 그들이 드디어 이겼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레인은 타냐에게 말한다. 좋아, 이제 우리와 함께 가. 그녀는 대답한다. 왜? 다른 인간에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릴 건가? 레인이 말합니다. 물론 아니에요. 그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야 해요. 그녀가 묻습니다. 그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레인이 대답합니다. 그럼 저는 큰 문제에 빠질 거예요. 그녀는 듣기로 동의하고 떠납니다. 레인은 나탈리에게 미션을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나탈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레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대단해요.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알았어. 그래서 너에게 임무를 줬지. 그녀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모든 것을 확인한 후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들 뒤에 서 있는 타냐에 대해 묻고 카나데는 뿔과 꼬리를 보고 그녀가 드래곤족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레인은 재빨리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만난 소녀야. 타냐는 자신의 정체를 거의 드러내려 하지만 레인이 재빨리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 길드에서 급히 내보낸다. 밖에서 레인은 타냐에게 진짜 정체를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한다. 마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타냐는 싸울 상대를 찾고 싶어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알리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레인이 그녀를 멈추고 숲으로 데려가며 절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타냐는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레인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내린 결정은 당신이 자유라는 것이지만 이 마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냐는 묻습니다. 확실한가요? 레인이 대답합니다. 네, 다행히도 당신에 대한 소문은 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타냐는 레인과 카나데와 함께 미래의 모험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며 그들의 팀의 일원이 됩니다. 레인은 놀라며 왜 그렇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타냐는 그들과 모험을 하는 것이 훌륭한 훈련이 될 것이고 또한 매우 재밌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레인은 그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으며 카나데에게 그녀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녀도 동의합니다. 타냐는 말합니다. 좋아, 그럼 나와 계약을 맺어. 레인. 레인은 동의하며 그녀와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장면이 영웅과 그의 팀으로 바뀌고 영웅은 숲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임무에 실패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팀은 레인의 부재를 느끼지만 물론 악당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영웅이 제안합니다. 레인을 팀에 다시 데려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사과하고 그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해요. 그는 멍청하지만 착하니까 곧 돌아올 거야. 우리가 숲에서 힘든 임무를 마치면 다시 그를 버릴 수 있어. 그게 무슨 해야 되겠어? 한편 레인은 지쳐서 칸데와 타니아가 사용할 침대를 남겨두고 방 바닥에 누워있고 칸데와 타니아는 누가 먼저 침대에 눕힐 것인지 다투고 있다. 다음 날 그들은 3인조로 처음으로 임무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슬라임 제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슬라임이 프랭크 몬스터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들은 누구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험가는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몬스터들이 퍼지면 농부들의 밭을 파괴한다. 카나데는 점액이 끈적거려서 불쾌감을 느끼고 타냐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내가 빨리 불로 처리할게. 팀은 숲에서 슬라임을 찾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한동안 힘들어하다가 레인이 새들을 이용해 슬라임을 찾기로 결정한다. 타냐와 카나데는 이해하지 못하고 레인이 자신의 의식을 새의 몸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며 이는 짐승 길들이기와 관련된 마법 기술이다. 그는 새의 몸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레인은 상황과 그가 사용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들은 그에게 정말 천재라고 말한다. 레인. 그러자 그는 대답한다. 정말? 대부분의 야수조련사들은 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레인은 슬라임을 찾으러 날아가고 결국 모든 슬라임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카나데는 그것들을 거대한 돌로 부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타냐가 그녀를 막고 레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죠, 레인?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는 이전에 아주 간단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타냐는 그를 격려하며 말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잃을 게 뭐가 있는데? 슬라임에게 파이어볼을 쏴. 레인이 약한 마법이라고 주저하자. 하지만 그녀는 가서 해보라고 고집한다. 레인은 마침내 마법을 시도하고 그 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여 모든 슬라임을 한 번에 처치한 것에 놀란다. 그와 카나데는 충격을 받는다. 레인이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라고 말한다. 타냐는 내가 예상한 대로라고 설명한다. 너와 카나데의 계약은 너에게 엄청난 신체 능력을 주었고 나와의 계약은 마법을 사용한 불덩이와 강화된 화염 숨결 같은 드래곤킨의 능력을 주었어. 드래곤킨의 마법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이제 그 힘이 너 안에 자리 잡았어. 레인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마법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슬라임들이 다시 모여든다. 그리고 타냐는 이 상황이 레인이 마법 시전을 연습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 타냐와 카나데는 그를 응원하고 레인은 신이 나서 타냐에게 마법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레인은 하루 종일 슬라임들에 대한 화염 마법 연습을 한다. 그 후 그들은 길드로 돌아간다. 카나데와 타냐는 아이들이 놀게 할 동안 밖에서 기다린다. 레인은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한다. 이번에는 정말 큰 보상을 받았어. 그들은 이후 쇼핑을 즐기며 다니고 나중에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한다. 대화를 나누면서 타냐가 레인에게 묻는다. 네가 어떻게 야수 길들이기를 배웠는지 말해줄래? 카나데가 덧붙인다. 나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어. 레인이 말한다. 나는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아마 좋아하지 않을 거야. 타냐는 고집한다. 아니, 와서 우리에게 말해줘. 레인이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짐승 길들이기를 배웠다고 설명합니다. 온 마을이 짐승 길들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부모님도 모두 길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짐승과 곤충을 길들이는 방법을 배우며 보냈습니다. 그는 그 마을을 작고 아름답다고 묘사하며 이름은 없지만 정말 멋진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고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카나데와 타냐는 슬퍼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슬픈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합니다. 레이는 그들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들은 그저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을 뿐 그를 불편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레이는 답한다. 친구니까 괜찮아. 사실 더 많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그 재앙이 12살 때 일어났다고. 그날 부모님들은 매우 바빠서 그가 훈련하는 동안 감시하지 않았다. 레이는 마을 밖에서 하루 종일 짐승 길들이기를 연습하다가 저녁 무렵 마을이 불탔다는 것을 갑자기 발견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마을로 뛰어갔다. 도착했을 때 마을 전체가 불타고 있었고 그는 몬스터 공격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곧 모험자가 도착했고 그들은 소식을 듣고 그를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를 친구의 여관에 머물게 했고 레이는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매일 일해야 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정확히 6개월 전까지 레이는 당시 팀을 구성 중이었던 에리오스가 이끄는 영웅팀과 만났습니다. 에리오스는 레인에게 합류를 제안했고 레이는 물론 즉시 동의했습니다.
영웅팀의 일원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그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에리오스는 그저 그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이는 카나데와 타니아에게 사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어두워진 건 미안해. 지금 나를 정말 불쌍하게 보일 것 같죠? 하지만 카나데는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격려합니다. 네가 대단해, 레인. 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구나. 전혀다정해제 치? 한심하지 않아. 타냐는 그를 위로하려고 하며 말해 너는 아주 친절하지만 너무 수줍어해. 하지만 그것도 나쁜 건 아니고 우리는 네가 함께 해줘서 자랑스러워. 레이는 카나데와 타냐와 친구가 된 것이 기쁘다. 타냐는 영웅팀에 여전히 분노하며 그들을 발견하면 파괴하고 싶다고 선언한다. 카나데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레이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하고 그들은 함께 시간을 즐기기를 계속한다. 다음 날 그들은 고블린보다 더 강하고 똑똑한 오크와 싸우는 새로운 어려운 임무를 시작한다. 누가 가장 많은 오크를 죽일 수 있을지 경쟁한다. 레이는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을 경계하라고 경고하지만 그들은 걱정 말라고 답한다. 자신감에 차 있는 타냐는 드래곤킨 출신 타냐라고 말하며 오크 무리에게 지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모하게 앞서 달려가고 카나데가 뒤쫓아가며 멈춰달라고야 더 멈춰달라고 외친다. 타냐와 카나데의 힘 덕분에 오크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팀은 쉽게 그들을 처리한다. 그러나 한 오크가 죽은 척을 하고 타냐가 다가가자 그녀를 바닥으로 밀치고 공격하려 한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불꽃을 발사하여 오크를 죽이지만 다른 오크가 아직도 바닥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뒤에서 공격하려 한다. 반응하지 못한 레이는 공격을 막아내지만 팔에 타격을 입는다. 그 순간 칸데가 달려들어 오크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를 마무리한다. 타냐는 레인이 걱정되어 그를 확인하지만 그는 상처를 치유하는 마법으로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보여주려고 말한다. 보이지? 괜찮아. 슬퍼하지 마. 하지만 타니아는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하며 칸데는 정말 괜찮은지 묻는다. 레인은 확인한다. 네, 괜찮아. 나를 걱정하지 마. 그는 그들이 괴물 코어를 모으고 빨리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길드로 돌아가 보상을 받고 레이는 카나데에게 타냐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카나데는 방금 여기 있었지만 조금 우울해 보였고 타냐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타냐는 다리 옆에 혼자 앉아 있으며 분명히 속상해 보이고 자신이 실수해서 레인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와 인사하며 오늘 무슨 괴물을 처치했냐고 묻습니다. 타냐는 대답합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소녀가 말합니다. 다치진 않았나요? 무언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면 항상 즉시 말해야 해요. 내가 엄마한테 항상 듣는 말이야. 타냐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내 엄마는 정말 지혜로워. 그 소녀는 대답한다. 맞지만 계속 나한테 야채 먹으라고 시키는데 타니아는 웃음을 터뜨린다. 나한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타니아는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좋아. 다음에 봐. 그리고 달려간다. 곧 비가 오기 시작하고 레이는 타니아에게 확인을 한다. 그녀는 그에게 사과한다.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게 다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며 그녀를 진정시킨다. 그들은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잔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데 그때 레이는 영웅의 팀, 곧 그의 옛 파티를 만난다. 레인이 놀라자 아리오스라는 영웅이 말했다. 오랜만이야, 레인.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레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타냐와 카나데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고 그들은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리오스가 말했다. 기다려. 그렇게 차갑게 굴 필요는 없어. 결국 우리는 팀 동료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더 친절했어야 했습니다. 레이는 더욱 흥분했고 타냐는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들은 영웅의 파티여야 하죠? 아리오스는 그녀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려던 참이었지만 그들이 모두 강력한 종족 출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는 고양이 정령이고 다른 하나는 드래곤 혈통입니다. 강력한 종족 출신이 2명이라니?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카나데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는 레인의 친구입니다.
아리오스는 경악하며 대답했다. 불가능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 이제 이해했어. 그러니까 무능한 레인도 너희 둘을 섬기기로 선택했단 말이지? 카나데는 더욱 분노하며 경고했다. 감히 우리 주인 레인을 모욕하지 마라. 영웅 파티는 당황하여 자신들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데 왜 그렇게 오만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녀는 비웃으며 물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레인이 강력한 종족의 생물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었겠는가? 레인이 중단하며 말했다. 넌 여기서 제게 제안하러 온 거 아니었니? 아리오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것은 우리 둘 다에게 이로운 일이에요. 잃어버린 숲에 대해 알고 있죠? 레인은 대답했습니다. 네, 제 마지막 일은 그 숲의 몬스터들을 상대하기 전에 사전 탐사와 준비였어요. 아리오스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주쳤을 때 예상보다 더 강했어요. 잃어버린 숲 안의 길은 계속 변하고 당신을 더욱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몬스터들은 우리 넷으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아요. 첫 주 후에 결국 우리는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레인, 나는 당신이 이 임무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부탁하려고 해요. 레인은 그들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리오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의 생물들이 보급품을 운반하고 탐험하는 데 더 쉽게 해줄 거야. 분노로 가득 찬 레인이 대답했다. 내가 이 헛소리에 동의할 거라고 정말 생각해. 아리오스는 오만하게 대답했다. 영웅 파티에 기여하는 것은 너에게 영광일 거야. 그렇지, 팀? 기사도 끼어들며 말했다. 물론 레인은 전투에서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몇 가지 이점이 있어. 파티의 나머지도 이런 경멸적인 감정에 동조했다. 마녀는 덧붙였다. 너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돌아오는 걸 허락해주니 감사해야지. 그들이 이렇게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한 것이 분노를 일으켰다. 아리오스가 말했다. 너도 들었지, 레인. 우리 도와줄 거지? 레인이 반박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그는 그의 일행에게 말했다. 가자. 하지만 영웅팀의 힐러가 그를 죄책감으로 몰아가며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필요해. 그녀는 설명했다. 숲 깊숙한 곳에 저주받은 짐승왕을 물리치는 데 중요한 고귀한 유물, 진리의 방패가 있어. 레인이 대답했다. 정말? 아리오스가 확인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치유사가 덧붙였다. 그 방패 없이는 저주받은 야수왕을 결코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괴물들은 그들의 부패를 땅에 퍼뜨릴 것입니다. 레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괴물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반복되어 모든 곳에 파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마을이 타는 것을 기억했지만 영웅 파티가 그를 얼마나 나쁘게 대했는지도 기억했다. 양쪽을 고려한 후 그는 동의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아리오스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동의했어야지. 우리를 번거롭게 하지 말았어야지. 팀은 그를 계속해서 비난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 기지로 가서 세부 사항을 논의합시다. 하지만 카나데와 타냐가 그들을 막았다. 카나데가 말했다. 나는 이런 것이 싫어령. 하지만 레인이 동의했으니 나는 반대하지 않을게. 하지만 여러분은 먼저 레인에게 사과해야 해. 아리오스가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사과했어. 카나데가 주장했다. 아니, 우리는 진정한 사과가 필요해. 타냐가 덧붙였다. 너는 레인을 내쫓았고 이제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 최소한 제대로 사과하고 땅에 무릎 꿇고 그의 용서를 구하는 게 너의 할 일이다. 영웅 파티는 충격을 받았고 타냐는 계속 말했다. 문제라도 있나? 내가 원한다면 너를 불로 태워버릴 거야. 하지만 레인이 그걸 싫어할 거란 걸 알아서 참아주고 있어. 그래서 너희는 빈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오만한 아리오스는 짖었다. 나 영웅이 무릎 꿇기를 원한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영웅 아리오스다. 그깟 약한 녀석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이 애가 어디서 저런 자신감을 얻은 거지? 그는 마주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도망친다. 아리오스는 레인의 목깃을 잡고 말했다. 네가 내 애완동물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레인, 네가 그들을 통제해야 해. 그는 계속해서 카나데와 타니아를 비웃었고 그들은 웃으면서 그의 팀도 함께 웃었다. 마침내 레인이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리오스를 그렇게 세게 때려서 그를 바닥으로 날려보냈다.
영웅팀은 충격에 빠졌다. 충격에 빠졌다. 여전히 망상 속의 영웅 역할에 있는 아리오스는 외쳤다. 어떻게 감히 나 영웅을 때릴 수 있느냐? 레이는 대답했다. 필요하다면 다시 하겠다. 카나데와 타냐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다. 다시 비웃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 분노한 아리오스는 레인에게 도전했다. 좋아. 한번 그리고 영원히 싸움으로 해결하자. 어느 팀이 더 강한지 보자. 너희 팀인지 아니면 내 팀인지. 비가 동의했다. 해보자. 첫 번째 대결은 나이트와 칸데 사이에서 벌어졌고 두 번째는 타니아, 마법사, 그리고 치유사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아리오스와 비가 대결을 펼쳤다. 장면이 칸데와 나이트의 싸움으로 옮겨갔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좋다. 어차피 강력한 종족과 싸우고 싶었어. 칸데는 흥분하며 대답했다. 네가 비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때까지 너를 무찌르겠어. 나이트는 자만스럽게 말했다. 내가 사과할 이유는 없어. 영웅 파티에는 약한 녀석들이 필요하지 않아. 카나데는 분노에 차서 놀라운 속도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기사로서는 그녀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명백히 밀리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그를 약하다고 비웃었고 기사는 우리가 지금 비양을 필요로 하니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점을 원망하지 말라고 변명했다. 카나데는 웃으며 오기지. 나는 아직 반밖에 힘을 쓰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모든 힘을 쓸 것이다. 기사는 두려움에 떨며 명백히 붕괴 직전이었고 그렇게 강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한 비양을 섬길까 의아해했다. 카나데는 그에게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는 너희 모두를 합친 것보다 강하다? 쓰레기들아. 강력한 일격으로 그녀는 그를 쓰러뜨리며 첫 전투를 끝냈다. 장면은 타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영웅과 싸울 줄 알았는데 재미는 레인에게 맡길게. 마녀와 치유사는 반박했다. 에러스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조심해. 타냐는 대답했다. 나는 너희 둘이 너무 약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미했어. 전투는 마법 주문으로 시작되었지만 타냐는 손가락 하나로 그들의 공격을 손쉽게 무효화했다. 마녀와 치유사는 충격을 받았고 타냐는 그들의 무능함에 웃었다. 정말로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들은 다시 공격을 시도했지만 타냐는 쉽게 그들의 마법을 해제했다. 그들은 계속 시도했지만 모든 주문이 실패하여 무력해졌다. 타냐는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주인님에게 경멸의 말을 했다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다시 생각해봐. 그녀는 파괴적인 공격을 위해 엄청난 마법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고 마녀와 치료사는 공포에 떨며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다. 공격을 발사하기 직전에 타냐는 웃으며 장난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쓰러져 있었다. 가모웨의 저희 조류미드에 쓰러져 있었다. 장면은 레인과 아리오스의 싸움으로 옮겨갔다. 아리오스는 비웃으며 말했다. 넌 바보야, 레인. 나 영웅을 대적하다니. 너 천한 야수 길들이기꾼이 나의 관대한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쁘게도 네가 감히 나를 때렸다. 내가 너에게 후회하게 만들겠어. 하지만 레인은 그의 무의미한 떠들임을 듣지 않고 빠르게 공격했다. 아리오스는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아리오스가 말했습니다. 넌 바보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었잖아. 레인은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의 끝없는 떠들임을 듣고 싶지 않아. 화가 난 아리오스는 검을 들고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레인은 그 모든 공격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피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피하며 집중하고 타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레인은 아리오스가 타냐와 싸울 때와 달리 영웅답지 않은 약함을 느꼈습니다. 레인이 아리오스의 팔을 잡고 공격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야. 아리오스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공격을 막았어. 그 순간 레인이 다시 그를 가격하여 에로스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에로스는 당황하며 레인이 어떻게 이런 힘을 얻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전투가 계속되자 에로스는 물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 법을 알지? 레인이 대답했다. 알고 싶어? 이것이 짐승 조련사의 힘이야. 네가 이전에 조롱했던 바로 그 힘이지. 나는 내가 맺는 계약을 통해 힘을 얻어. 레인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정정당당한 싸움에서 나를 결코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또 한 번 강력한 타격을 날리며 덧붙였다. 패배를 인정해, 에로스. 절망한 에로스는 마법을 사용하여 레인에게 번개로 공격했다. 비가 다시 피했고
에로스는 비아냥댔다. 네가 정말 바보라고 비야. 내 기술을 잊었나? 너를 제로 만들어버릴 거야. 쓸모없는 야수 길들이자. 에로스는 마법을 비에게 퍼부었지만 비는 불을 사용해 쉽게 공격을 막아냈다. 에로스는 충격에 빠졌다. 에로스는 계속해서 근거 없는 오만을 떨쳤지만 그 순간 비는 말벌 일행의 힘을 이용해 에로스를 마비시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비는 말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분노를 퍼붓는 시간이야. 에로스는 용서를 구했지만 비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때려 눕혔다. 레이는 카나데와 타냐가 그 순간 도착하자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는 레인의 팀이 새로운 모험을 위해 방황의 숲에 들어가는 장면을 발견한다. 방패를 찾기 위해서다. 그들은 빠르게 방향 감각을 잃고 버섯이 사방에 널려 있다. 카나데는 지루해지기 시작하며 그래, 낮인데도 정말 어둡네 라고 말한다. 타냐는 짜증이 나서 그냥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한다. 레이는 물론 안 돼 라고 대답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 알잖아. 이 숲은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야. 타냐가 물러서며 알겠어. 그냥 농담이었어. 하지만 진지하게. 방패는 여기 있지. 맞지? 레인이 확인하며 맞아. 오직 영웅만이 다룰 수 있는 진리의 방패가 이 숲에 있어. 에로스 팀이 그린 지도를 보며 레인이 말해 이건 절대 쓸모없어. 타냐가 동의하지만 말해 우리는 방패를 반드시 찾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레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우리의 일이야. 그 후 레인의 팀이 에로스 팀을 물리친 직후로 플래시백된다. 에로스와 그의 팀이 레인에게 사과했고 레인은 그들을 용서했다. 그 후 에로스는 레인에게 방패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 그것이 숲 깊숙한 곳에 있는 괴물에게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방패가 저주받은 짐승 왕을 물리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에러스는 레인에게 빠르게 방패를 가져오라고 촉구하며 그가 영웅으로서 세계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나데와 타냐는 에러스가 다시 그들을 괴롭히려 한다고 느꼈고 카나데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요. 레인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이미 임무를 수락했어. 현재로 돌아와 레인은 이제 다음 행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나데가 묻습니다. 정말 그 영웅을 도와줄 건가요? 나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아. 타냐가 덧붙인다. 넌 그 바보들을 도와줄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저주받은 짐승 왕을 이길 수 있어. 레인은 그들에게 안심시킨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는 아직 멍청이 에러스가 필요해. 그는 저주받은 짐승 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네. 그들은 불만스럽게 동의한다. 하지만 말하길.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네가 너무 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네 보호를 해야 해. 카나데가 덧붙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런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기쁩니다. 레이는 그들의 신뢰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타냐가 지적합니다. 아쉽게도 실제로 이 지도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레인이 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방향을 바꿀 거예요.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새끼새를 부르고 새끼새가 그에게 오면 레인은 말합니다. 이번에도 새와 합체할 거예요. 당신은 내 몸을 보호하면서 저쪽은 스카우트예요. 레인의 영혼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와 숲을 탐험합니다. 그는 숲이 얼마나 넓은지 주목합니다. 그는 길이 숨겨져 있더라도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길을 찾은 후 그는 자신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타냐가 묻습니다. 길을 찾았어? 레이는 대답합니다. 감사하게도 찾았어요. 그룹은 기뻐하며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한참을 걸은 후 타냐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걷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칸데가 묻습니다.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까요? 그들은 멈추고 돌로 시작 지점을 표시했던 곳에 다시 돌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카나데가 놀리며 말합니다. 결국 당신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었군요. 레인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새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다면 그들이 모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낮아요. 타냐가 끼어듭니다. 저도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숲에 우리가 모르는 큰 비밀이 있어요. 그녀가 덧붙입니다. 잠깐만요. 뭔가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고
빛나는 구슬들이 나타나 팀을 숲속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은 구슬을 따라가다 환상의 나무라 불리는 나무에 도착합니다. 타냐는 이 나무의 마법이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길을 잃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카나데에게 물어봅니다. 이 나무를 파괴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레이는 반대하며 말합니다. 나무를 파괴하지 않고 장벽을 깨는 방법이 없나요? 타냐는 대답합니다. 장벽이 너무 강해요. 제가 제거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카나데는 고집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면 그 바보 영웅이 너를 조롱할 거야. 레인?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 나무를 빨리 파괴하게 해줘. 칸데가 나무를 공격하려는 순간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그들을 즉시 그 장소에서 떠나라고 말한다. 칸데는 두려움이 치밀어 오르며 주저하게 되고 서서히 멈춰 선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떠나라고 명령하는 목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그때 요정이 나무에서 나타나 팀을 경악하게 한다. 우리는 이 요정들이 가장 강력하고 드래곤족보다도 더 큰 마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인간이 요정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년 전이다. 요정들은 인간을 적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숲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요정들은 인간을 멀리하기 위해 깊은 숲과 산으로 물러났다. 이로 인해 요정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레이는 요정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그녀는 반복해서 이곳을 떠나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그냥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정은 엄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몇 초 안에 너를 부숴버리겠다. 두려워한 그룹은 최대한 멀리 달려갑니다. 안전해지자 카나데가 말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쫓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카나데는 소리내어 궁금해합니다. 요정들은 친절하고 온화한 존재여야 하지 않나요? 레이는 설명합니다. 맞아요. 그녀가 자신을 드러낸 것은 이상해. 그녀가 나를 인간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 타냐가 덧붙여 말해.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레인이 동의하며 말해. 응, 우리가 장벽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 타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 응, 그녀는 카나데가 장벽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나타났어. 레이는 요정이 왜 그렇게 공격적이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해. 타냐는 그 걱정을 무시하며 말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그녀는 전에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을 전에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나는 그녀의 주문을 받고 카나데는 나무를 파괴할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녀와 마주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레인? 하지만 레인은 반대해. 아니, 다시 그녀와 이야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타냐와 카나데는 모두 충격을 받아. 타냐가 항의해. 어떻게? 그녀는 전혀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카나데는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아 라고 추가로 말한다. 레인은 그들을 설득하고 결국 그의 계획에 동의한다. 레인이 다시 요정에게 접근한다. 그녀는 반복해서 말한다. 이곳을 떠나라. 그가 답한다.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우린 단지 대화를 원할 뿐이야. 하지만 요정은 다시 한번 고집한다. 지금 떠나라.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우리는 숲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임무를 완수해야 하고 그 후에 떠날 것이다. 요정은 그에게 마법을 겨누며 말한다. 떠나지 않으면 널 파괴하겠다. 레이는 용감하게 대답한다. 공격하고 싶다면 해라. 요정은 그의 대답에 놀란다. 레이는 덧붙인다. 나에게 무엇을 하든 상관없지만 내 팀원들에게는 해치지 말아라. 요정은 경고한다. 그 경우 나는 지금 당장 너를 파괴하겠다. 그녀는 그를 몇 초 안에 끝내기 위해 마법 화살을 소환한다. 카나데와 타냐가 개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레인이 그들을 막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혼잣말로 한 번의 공격은 견딜 수 있지만 물러서진 않겠다고 생각한다. 요정이 화살을 쏘고 그것들이 그의 몸을 꿰뚫어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다. 요정이 묻는다. 왜 도망치지 않나요? 레인이 대답한다. 말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예요. 놀란 요정이 말한다. 그래서 내 공격을 막고 내 신뢰를 얻으려는 건가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당신은 정말 우리 땅을 훔치고 더럽힌 사람들과 같은 인간인가요? 레이는 대답합니다. 네, 저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착한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정은 듣지 않고 레인을 다시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나데와 타냐가 그를 뒤로 끌어당기고 공격을 막습니다. 요정은 놀라움에 화살을 급히 멈춥니다. 칸데는 요정에게 레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녀가 믿기를 부탁합니다. 그들은 레인이 그들에게 해준 모든 좋은 일들과 그가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요정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정은 설득되어 마법을 해제합니다. 그녀는 레인에게 너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구나 라고 말하며 땅에 내려와 그를 일으켜주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름을 묻고 그는 대답합니다. 레인. 그녀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수호라야. 내 말을 들어볼게. 레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설명하고 소라는 말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영웅을 위한 진리의 방패를 찾고 있는 거군요? 레인은 대답한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 장벽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소라는 그에게 말한다. 이 장벽은 내가 만든 거예요. 레인은 그녀에게 묻는다.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걸 제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그를 끊고 말한다. 물론 안 되죠. 이 장벽은 사람들이 요정마을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저는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타냐가 끼어들어 말한다. 당신이 그 괴물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라가 대답한다. 너희가 말하는 방패를 가진 괴물은 이 숲에 없어. 팀은 충격을 받고 소라는 숲에 있는 것은 요정마을로 가는 길뿐이며 요정들이 진실의 방패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카나데가 묻는다. 그럼 이 괴물 이야기는 뭐야? 타냐가 말한다.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것 같아. 소라가 말한다. 이 방패가 저주받은 야수왕을 물리치는데 중요하다면 너희에게 줄게. 잠깐만. 그녀는 자신의 차원 가방을 열고 방패를 꺼내어 그들에게 건넨다. 팀은 방패를 받게 되어 기쁘고 임무를 완수한다. 그들은 소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레인은 소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답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제 역할을 한 거예요. 카나데는 레인에게 말합니다. 도시로 돌아가서 방패를 넘기자. 레인이 동의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소라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도중 레인은 갑자기 멈춥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레인은 다시 소라에게 돌아와 묻습니다. 소라,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무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니,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까 직접 말해주세요. 당신이 진리의 방패를 줬으니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소라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걸 드러내는 것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멈칫합니다. 결국 그녀는 말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레인이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하더라도 저는 도와주는 걸 개의치 않아요. 타냐가 덧붙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레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 너무 착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도와줄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저희도 강하답니다. 아시죠? 소라는 말합니다. 당신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해줄게요. 그녀는 자신의 성격과 완전히 다른 여동생 로나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들은 항상 매우 가까웠습니다. 원래 요정마을로 가는 여러 경로와 여러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소라와 로나는 잃어버린 숲으로 가는 길을 보호하는 장벽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지루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항상 함께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잠시 장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저주받은 짐승 왕의 군대에서 일하는 괴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장벽으로 다시 도망치려 했지만 괴물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괴물을 물리치는데 실패했습니다. 괴물이 로나를 붙잡아 데려갔어. 레이는 괴물이 요정들조차 압도할 만큼 강하다는 것에 놀라고 소라는 그 괴물이 섀도우 기사라고 말해. 레이는 이제 이해했어. 섀도우 기사는 지금 몬스터로 가장 강력한 종족조차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생물이야. 또한 모든 마법 공격을 무효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즉, 오직 물리 공격만이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요정들과의 싸움은 완전히 불공평해. 소라는 섀도우 기사가 그녀에게 장벽을 없애라고 명령했으며 그 대가로 로나를 풀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해. 하지만 소라는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거부했어. 그녀는 마을 지도자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언니를 포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며
처음에 장벽을 무방비로 두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레인이 소라를 위로하며 언니를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울고 있을 때 부드럽게 안심시킵니다. 레인이 소라에게 기사님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녀는 저기 그 지역에 있다고 대답하며 로나도 그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레인은 알겠다고 하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고 그들은 로나를 구하러 나섭니다. 소라는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레인은 너는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네가 그와의 거래를 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로나를 죽일 수도 있어. 너가 그녀를 걱정하는 것은 알지만 제발 여기서 기다려줘. 그녀는 대답한다. 알겠어. 너희를 믿지만 제발 조심해서 싸우고 너희 자신을 잘 돌봐줘. 그들은 그림자 기사님의 위치로 가서 그가 나무 위에 묶인 로나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다. 팀은 준비를 하고 일제히 기사를 공격한다. 레이는 그에게 불덩이를 던진다. 하지만 기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말한다. 마법은 내게 통하지 않아? 너희도 알지? 레인과 카나데는 그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달려가고 레인은 말한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너를 방해할 수는 있겠지? 기사님은 레인의 힘을 감지하고 말한다. 이 힘은 뭐지? 혹시 이게? 너가 영웅이니? 레인이 대답한다. 그와 나를 비교하는 것은 모욕이다. 기사 말한다. 그러니까 너는 영웅이 아니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짐승 왕을 섬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도전하다니. 여기서 너의 목적은 뭐냐? 말해봐. 레인은 대답한다. 너에게 대답할 필요는 없다. 기사가 계속 말한다. 알겠다. 이 모든 것이 요정을 위한 것이구나. 그렇지? 나는 배신에 대한 처벌을 집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검으로 로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타니아가 빠르게 공격을 가로채 로나를 구출하고 레인에게 나와 함께 있으면 로나는 안전하네라고 말하며 로나와 함께 날아갑니다. 기사는 분노하며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쉽게 도망치지 못할 거야. 그는 타니아와 로나를 공격하려는 순간 레인과 카나데가 그를 가로막고 우리를 잊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카나데는 레인에게 자신과 레인이 기사를 분산시키면서 타니아가 로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인은 동의하며 그래, 계획은 잘 작동했지만 불행히도 아직 그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카나데의 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겨우겨우 맞서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자 기사는 화가 나서 말합니다. 너희 벌레들이 나를 얕보지 마라. 그는 주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공격을 시작하지만 카나데와 레이는 그것을 피한다. 레이는 카나데에게 자신이 기사에게 붙잡을 테니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그를 처치하라고 말한다. 레이는 아르바이 벌들을 찾고 그들과 계약을 맺은 후 그들과 함께 전투에 뛰어들어 기사를 마비시키려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마비가 그림자 기사에게는 통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 벌들이 기사를 애워싸고 레이는 카나데에게 힘을 강화하는 주문을 걸어준다. 카나데는 엄청난 힘의 파동을 느끼고 기사를 공격하여 마침내 그를 쓰러뜨린다. 카나데는 기뻐하며 레인에게 말한다. 방금 나에게 뭘 한 거야? 갑자기 엄청난 힘을 느꼈어. 레인이 설명합니다. 그건 조련사를 위한 독특한 마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자연적인 능력을 일시적으로 강화해 줍니다. 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타냐의 마법이 저를 지원해 주어서 가능해졌어요. 타냐가 도착해 로나가 안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비록 의식이 없지만 다른 이상은 없어요. 그녀는 또한 말합니다. 그 강화 마법은 잃어버린 마법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시전할 수 있었나요? 팀은 로나를 구한 성공을 축하합니다. 로나가 깨어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레이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누나 친구들입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당신을 구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은 안전해요. 로나를 소라에게 돌려주고 소라는 로나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팀에게 구조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모두 이 순간에 행복하지만 로나와 소라는 지금 즉시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버렸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레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숲에는 그림자 기사 같은 위험한 몬스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로나는 그들이 외부 세계와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카나데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오는 게 어때? 그녀와 타니아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며 타니아는 결정은 우리 리더 레인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레인이 동의하고 모두 기뻐합니다. 로나와 소라는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도 우리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레인이 놀라자 그들은 이미 타니아와 카나데와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말하며 그에게도 이익이 되기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레인이 동의하고 그들과도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두 명의 강력한 존재와 동시에 계약을 맺어 완전히 지쳐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로나와 소라가 그를 붙잡고 묻는다. 괜찮아? 레인이 대답한다. 응, 그냥 조금 어지럽네. 그들은 그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기대어도 돼. 나중에 레인은 쓸모없는 영웅에게 방패를 전달하러 가고 그의 팀은 멀리서 지켜본다. 레인은 진실의 방패를 영웅에게 선물하고 영웅은 충격을 받으며 묻는다. 무슨 일이야? 영웅이 말한다. 이상하네. 너가 떠난 지 이틀밖에 안 됐어. 레인은 대답한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단 이틀 만에 임무를 완료했어. 어리석은 영웅이 일어나서 말한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일주일이나 걸렸는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이 방패는 가짜에 틀림없다. 레인이 그에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서 확인해보라. 치유사가 방패의 감정 마법을 사용하고 그것이 진짜임을 확인한다. 모두가 놀라고 쓸모없는 영웅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했는지 궁금해한다. 영웅은 레인의 팀을 바라보며 로나와 소라를 보고 새로운 얼굴들이 보인다며 말한다. 아이들처럼 보인다. 레인은 그에게 그건 내 상관이 아니라고 말하고 로나와 소라에게 날개를 숨기라고 요청한 이유를 생각한다. 만약 사람들이 인간 정착지에 요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지역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인은 영웅에게 약속한 보상은 어디냐고 묻는다. 영웅은 반박하며 돈부터 챙기냐고 말한다. 레인은 돈을 받아들고 알겠다고 약속대로 수억 골드 동전이라고 말하며 떠난다. 그 순간 기사가 레인을 멈추고 묻는다. 잠깐만, 우리 팀에 다시 합류하고 싶어? 레인은 충격을 받고 어리석은 영웅은 소리친다. 너 미쳤어? 누가 네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어? 기사는 대답한다. 네,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건들은 우리가 정말로 레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던 잃어버린 숲을 지나쳤습니다. 기사 한 명이 레인에게 그들의 팀에 다시 합류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물론 레인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팀과 함께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쓸모없는 영웅이 여전히 레인에 대해 씁쓸하고 질투하며 그를 파괴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레인은 팀이 짐승왕을 무찌르는 것은 반드시 영웅이어야 하는지 묻자 영웅과 저주받은 짐승광의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팀은 레인에게 그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고 설득하고 결국 그가 저주받은 짐승광을 직접 무찌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웃으며 매우 행복해합니다. 아침이 되자 팀은 일어나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타냐는 레인에게 그의 현재 힘에 맞는 새로운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인은 영웅과 함께한 마지막 임무에서 충분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생각합니다. 더 강해지고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 후 레인은 팀과 함께 시장으로 가서 장비를 사러 갑니다. 그러나 로나와 소라는 많은 인간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 매우 긴장하고 무서워하며 누군가가 자신들이 요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릴까 두려워합니다. 레인이 그들을 안심시키지만 소라는 레인이 안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섭다고 말합니다. 로나는 오랫동안 실제 생활에서 격리되어 있었지만 타냐와 카나데가 인간들과 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몇 명의 아이들이 다가와서 레인과 농담을 시작한다. 로나는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거의 드러낼 뻔하지만 레인과 소라가 그녀를 막는다. 로나는 왜 그녀를 막았는지 물으며 누군가 그녀에게 공연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라는 마법을 사용하면 그녀의 날개가 나타나고 이 마을에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 후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좋은 무기 상점에 도착하지만 외관은 매우 낡아 보인다.
그들이 들어가자 상점 주인인 늙은 난장이가 있다. 레이는 난장에게 자신에게 맞는 무기와 방패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늙은 난장이는 그가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 카나데는 타냐에게 그 드워프가 매우 무섭다고 속삭이고 타냐는 드워프들이 매우 심술궂기로 유명하다고 대답한다. 레이는 가게에서 적절한 무기를 찾으며 이 가게가 도시에서 유명한 이유를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 그 주인이 드워프 대장장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좋아하는 단검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 타냐는 그에게 단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좀 더 인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레이는 자신이 단검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대답한다. 레인이 단검을 열었을 때 카나데도 감명을 받지만 레이는 그것에 대해 매우 이상한 것을 느낀다. 그 순간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노인 드워프에게 그가 도시에서 최고의 대장장이라고 말하고 가장 좋고 비싼 무기를 원한다고 한다. 그는 드워프 앞에 은화 주머니를 놓는다. 늙은 난장이가 그에게 아주 아름다운 검을 주고 손님은 매우 기뻐하며 그것을 받아가고 떠난다. 레인이 난장이에게 가서 방금 판매한 무기가 정말 그가 가진 최고의 무기인지 묻는다. 늙은 난장이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무슨 뜻인지 묻는다. 레인은 그 검이 단지 아름다운 장식품일 뿐 실제 전투에서는 매우 약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가게에 있는 모든 무기가 똑같아 보인다고 언급하며 난장이가 뭔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한다. 타냐, 카나데, 로나, 그리고 소라는 레인의 말에 놀라지만 늙은 난장이가 미소를 지으며 웃고 그가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레인이 맞다고 인정한다. 그가 여가 시간에 만든 모든 무기가 전시된 것이며 그중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다고 말한다. 로나는 이것이 100% 진정한 속임수라고 외친다. 늙은 난장이가 레인에게 멋진 검 컬렉션을 보여주고 레인은 그 높은 품질에 놀란다. 레인은 난장이에게 그처럼 멋진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이전 고객을 바보처럼 대했는지 묻는다. 늙은 난장이가 그것은 열정의 시험이었다고 설명한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벌고 좋은 무기를 사러 오지만 개인의 기술이나 무기 취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잘 사용할 수 없는 정교하게 제작된 무기조차 버린다. 우리 대장장이에게 무기는 마치 자식과 같다. 좋은 사람만이 그것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기적일 것이다. 그 팀은 그때 늙은 난쟁이를 이해한다. 그 난쟁이는 레인에게 어떻게 무기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난쟁이에게 모든 무기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훌륭해 보인다. 레인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짐승 조련사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짐승을 길들이면서 그는 그것을 주에 깊게 관찰하고 모든 행동을 배우기 때문에 난쟁이와의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의심을 갖게 된다. 늙은 난쟁이는 레인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뒤도 그 순간부터 레인은 그가 특별한 무기를 만들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다. 레인은 매우 기쁘다. 그리고 카나데와 타냐는 그가 예전처럼 놀랍다고 말한다. 늙은 난쟁이는 레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무기를 만들 재료가 없습니다. 그는 특정한 희귀 금속이 필요합니다. 레인은 길드로 가서 나탈리에게 그 금속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후에 레인과 팀도 그 금속을 찾으러 가서 늙은 난쟁이가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광산 쪽으로 가고 있으며 매우 가까워지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카나데는 마치 소풍을 온 것 같다고 댓글을 달지만 로나와 소라는 걷느라 지쳐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매우 더워서 호수로 가서 잠시 쉬기로 합니다. 소녀들은 호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레이는 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잠이 듭니다. 그 후 그들은 광산 쪽으로 다시 출발하며 터널의 상황이 매우 수상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카나데가 레인에게 들어갈 건지 묻고 레인은 그들에게 광산에서 금속이 갑자기 사라졌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 금속을 훔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이 지금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나는 그들이 들어가서 도둑을 잡자고 제안합니다. 갑자기 도둑들이 나타나고 타냐와 카나데가 그들과 싸웁니다. 로나와 소라는 그들의 마법을 사용해 도둑들의 기억에서 정보를 모읍니다. 그들은 레인에게 자신들이 대규모 모험가 그룹이며 처리한 2명 외에 5명이 더 있다고 전합니다. 비와 팀은 광산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그는 그들에게 안내하며
내부의 모험가들이 얼마 전에 그들을 따라다닌 새를 통해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애너멀 테머 야수 길들이기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동료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분명 죽었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다른 한 명이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엄청난 크기의 불꽃 구체가 레인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나와 소라는 마법으로 쉽게 막아냅니다. 그룹의 다른 여성이 불꽃 구체를 발사하려 시도하지만 그들은 그것도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들은 그룹의 두 여성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카나데는 그 다음 두 남성에게 공격을 가하여 그들을 무너뜨리고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옆으로 치워둡니다. 오직 리더만이 남습니다. 레이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답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나는 대장장이 간투수 밑에서 일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들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너를 이길 거야. 그들은 잠시 싸우지만 그 남자는 레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B급 괴물인 베이모스를 소환한다. 모두 매우 놀라는데 인간과 괴물 사이에 상당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길들일 수 있었던 걸까? 레인은 대답한다. 맞아. 그런 마법의 짐승을 길들이려면 보통 엄청난 양의 마법력이 필요해. 그 남자는 말한다. 내가 한 일을 모른다면 내가 말해줄게. 나는 이 짐승을 10살 때부터 길들였기 때문에 나에게 적응할 수 있어. 그런 다음 그는 그의 짐승에게 레인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짐승은 레인을 향해 돌진하여 그를 넘어뜨린다.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카나데는 모든 친구들을 잡고 밖으로 달려나온다. 짐승은 계속해서 레인을 공격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하지만 카나데가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여 그를 구한다. 그녀는 말한다. 봐,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너와 함께 싸우기 위해 여기 있어.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레인은 대답한다. 나는 너가 필요 없어. 나는 너 없이도 혼자 싸울 수 있어. 나는 너가 이 일에 끼어드는 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묻는다. 내가 짐승을 상대하는 동안 그가 잡을 수 있어? 그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어. 짐승이 레인에게 다시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그것의 공격을 피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의 움직임을 파악했어. 더 이상 나를 맞출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동굴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나는 빨리 행동해야 해. 그 사이에 카나데가 그 남자를 붙잡습니다. 레이는 그에게 말합니다. 좋아, 네 짐승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하지만 그 남자는 거부하고 그의 짐승에게 레인을 끝내라고 명령합니다. 짐승은 여러 번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레인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야수가 다시 그에게 돌진하지만 레이는 그것의 움직임을 완전히 멈출 수 있다. 그 남자는 묻는다. 내 야수에게 뭘 했냐고. 레이는 대답한다. 나는 네 야수를 나의 것으로 길들였다. 누군가의 길들임을 훔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하지만 나는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길들이는 자가 말한다. 불가능하다. 나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의 야수에게 전력을 다해 레인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야수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다 화가 나서 길들이는 자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레인이 개입하여 그를 적시에 구합니다. 그의 불의 힘을 사용하여 그는 짐승이 그를 쓰러뜨리기 전에 죽입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다시 모이고 레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포로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기를 간투스에게서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더 많은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그가 사용하는 금속을 훔쳐 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가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많은 잘못된 일을 했고 많은 고객을 속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대장장이임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이는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실패한 대장장임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실수를 수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지만 진정한 실패자는 그 실수를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강하고 선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고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오류로부터 배웠다는 것이다. 노인은 말한다. 내 나이에 내가 조언을 듣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내 말이 맞아. 나는 실수를 했고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를 위해 내가 처음 만드는 검이 될 것이다. 레이는 말한다. 좋아. 나를 위해 단검과 장갑도 만들어줘. 그동안 우리는 앨리스에게로 돌아가 그녀가 자신의 그룹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있다. 그는 한 명의 지원자를 거절한다. 지원자가 묻는다. 왜 나를 거절했나요? 앨리스가 답한다. 당신이 내게 앞서 야수 길들이기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한 마리의 동물만 길들일 수 있다고요? 당신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남자가 답한다. 아니요. 저는 곰이나 새 같은 더 큰 종류도 길들일 수 있어요. 앨리스가 말한다. 봐요. 그 이상은 길들일 수 없어요. 치서요. 지원자가 묻는다. 그 이상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그 남자가 답하길. 아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앨리스가 말하길. 그럼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거야. 왜냐하면 당신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지. 봐, 친구야. 우리는 혼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미안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모든 시험에서 실패했어 오미 동검이지옹. 그런 다음 그는 옆에 있던 여자에게 말하고 다음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한다. 그녀가 답하길 미안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지원자였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말하길 그럼 모든 지원자들이 모두 실패한 것이란 말이야. 그들 중 누구도 충분하지 않았어. 그 소녀는 생각해 마지막 남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어. 그래도 그들 중 누구도 레인과 같지 않았어. 가까이도 가지 못했어. 그녀는 리더에게 묻는다. 너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지 않아? 그는 대답해 내 선택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녀는 말해 아니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그가 떠난 이후로 너가 달라지고 더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야. 그는 그녀에게 말해 알겠어. 잠깐 쉬어. 오늘 피곤해 보이네. 그런 다음 그는 고급 보석을 꺼내고 내가 뭘 하기 전에 이걸 사용해서 레인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어서 레인이 접수처에서 사원 약탈자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녀는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모험가 면허를 취소하고 강제 노역에 처했다고 대답해요. 그가 말해요. 그건 매우 가혹한 처벌이야. 그녀는 대답해요. 아니, 그들은 더 나쁜 대우를 받아야 해요.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훔치고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처벌을 받아야 해요. 그 순간 쌍둥이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도둑들은 처벌받았고 그들이 마땅히 받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 짐승이 살아남았더라면 그것은 도시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레이는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도시를 산책하는 건 어때요? 날씨가 좋아요. 그들은 동의하고 거리를 걷다 보니 정말 좋아하는 소세지를 먹으며 즐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함께 앉아 묻습니다. 계약을 맺었을 때 어떤 능력을 얻었나요? 레이는 당황하며 묻는다. 어떤 능력인가요? 그들은 그에게 설명한다. 맞아요. 카나데와 계약을 맺었을 때 특정 신체 능력을 얻었고 드래곤 소녀로부터 마법의 힘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 마법 능력을 얻었어야 해요. 다른 점을 느끼나요? 레이는 대답한다. 아니요,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은 놀라며 묻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분명히 당신의 마법의 힘은 이전보다 강해야 해요. 레이는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다. 더 강한 마법이 뭐죠? 그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 더 강력한 마법은 고급 마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이건 오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당신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레인이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소녀들은 그가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며 우리는 너무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내 파트너를 그들의 힘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당신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내 곁에 있고 내 친구로 남는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나요? 우리 마을 사람들조차 우리를 버렸고 그들은 맞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으니까요. 우리는 당신이 왜 우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레인이 말합니다. 자, 내가 말해줄게요. 내가 영웅팀에서 쫓겨났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아무 경고 없이 쫓겨났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성공하지 못했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것은 내가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고, 불행히도 나 자신도 믿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그들이 두려웠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나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 너희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라네. 그들은 시장 속을 걸어가며 배가 고프고 먹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그들에게 누군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들은 답한다.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다니. 누군데? 그리고 우리에 대해 왜 물어보는 거야? 내 일이나 신경 써. 다음 날은 그들이 그 남자 앞에 서서 이 낯선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남자가 갑자기 말한다. 나는 이 아이들을 데려가야 한다고. 레인이 화가 나서 그에게 묻는다. 당신 뭐라는 거야, 이 사람아?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우린 당신에게서 뭘 원하나요? 남자는 대답한다. 들어봐. 내 이름은 아제이고 나는 이 지역 지사의 아들이다. 내 말에 동의하면 너희는 매우 부유해지고 많은 사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나는 너희의 삶을 180도 바꿔 놓을 것이다. 하지만 쌍둥이는 말한다. 우리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아제이는 대답한다. 좋아, 너의 동기야, 쇼와 주의 선택이야. 나는 너에게 조언했으니 너에게 달린 일이야. 갑자기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들이 그들 주위에 모인다. 하지만 레이는 단 1초 만에 그리고 쉽게 모든 경호원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그들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다음 그는 아제이에게 말한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이 좋을 거야. 아제이는 말한다. 아니, 나는 지금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부하들에게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칼을 들게 하라고 명령한다. 레이는 아제이에게 말한다. 나에게 그 소녀들을 줘. 아니면 이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일 거야. 레이는 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경비병들이 마을 곳곳에 퍼져 있다. 누군가를 구하려고 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쌍둥이는 그에게 말한다. 우리는 마법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어. 레이는 대답한다. 좋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가 요정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이 마을에 단 한 분도 머무를 수 없을 거야. 너희가 이 장소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후 그렇게 쉽게 떠나야 할 것이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한 번에 불덩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실제로 그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모든 경비원을 한꺼번에 쓰러뜨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제이에게 여기서 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제이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떠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레인에게 그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하지만 아제이가 돌아오기 전에 지금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레인과 소녀들은 재빨리 호텔로 돌아갑니다. 그때 로나는 레인이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소라는 봐, 이 힘은 아마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레인, 정말 이 힘은 놀라워. 마지막 훈련 이후로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어. 소라, 잘했어.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것이 드디어 효과를 보내. 카나데, 이제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 우리는 이 일을 쉽게 넘길 수 없고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내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할 수 있어. 레인, 알겠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서 알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악당이고 힘이 많다는 거야. 그는 좋아하는 여성들을 납치하고 폭행해. 타냐, 비록 그가 주지사의 아들이라 해도 왜 그가 체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거지? 그들은 주지사에게 다른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를 응석바디로 키우고 원하는 모든 것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기본적으로 금스푼으로 태어난 거야. 소라는 기사들이 왜 그를 체포하지 않는지 묻는다. 레이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놔두는 거라고 답한다.
타나카는 이제 그들의 성을 불태워주고 싶다.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게 보여주려고. 이 일에 대해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레이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없애고 싶지만 소녀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도 걱정된다. 솔직히 이곳을 어떻게든 떠나고 싶다. 카나데는 인정하라, 네 생각을 알고 있어. 너는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 레인이 매우도 놀라며 그녀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 그녀는 대답한다. 우리는 너를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정확히 9화부터. 너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싶지만 이 남자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칠까 걱정돼.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우리는 너와 함께하고 전체 마을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야. 레인이 말한다. 좋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자. 밤이 찾아오고 우리는 아제이가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본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직접 말해라. 아자이는 말합니다. 아버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그의 경호원이 들어와 말합니다. 듣기로는 사장님, 만약 저한테 어떤 불만이라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 침묵시켜 주십시오. 돈을 좀 주든지 뇌물을 치르든지 뭐든지 하세요. 말하게 하지 마세요. 심지어 없애버려야 한다 해도요. 경호원이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자이가 말합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당신에게 그 소년 레인을 조사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소년을 여기로 데려올 수 있다면 당신한테 평생 왕처럼 살 수 있게 해줄 만큼의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때 레인과 카나데는 아제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역으로 간다. 카나데는 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무섭다. 레인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들어가고 싶지 않니? 너무 무서워 보이네. 왜? 그녀는 대답한다.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그들이 나를 의심할지도 몰라. 그들은 들어가고 그녀에게 그들을 대신해 불만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소녀는 여러 경비원이 들어오자 긴장하고 우리는 이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여기 있었고 간단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니 과장하지 마세요. 카나데가 대답합니다. 간단한 문제라고요? 그가 내 친구를 공격하려 했어요. 이걸 가볍게 볼 수 있나요? 그는 단순히 공격하려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레인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만해. 기사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이는 아재에 대한 중상모략이며 당신은 반역 혐의로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서서 그들을 듣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레인과 카나데는 떠나면서 주지사와 공모하고 있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카나데는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카나데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따라왔나요? 소녀는 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단지 당신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당신들을 따라온 것입니다. 기사로서 나는 당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기사들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인과 카나데는 기사가 그들에게 절하는 것을 매우 놀라워합니다. 레인이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그녀가 답합니다. 제 이름은 스텔라이고 저는 기사단의 지평선 지부의 부지휘관입니다. 그들은 매우 놀라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레인이고 이 사람은 카나데입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말하기 전에 당신들의 목소리가 어디서나 들렸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이아몬드 방글스라는 약탈자들이 고양이 정령소녀와 모험계에 의해 무너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고 마을을 보호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사의 실수에 대한 벌을 주고 싶었고 지금 정말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부패했고 지사와 함께 일하며 마을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기사단을 이전 상태로 복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왔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찾았고 심지어 지사의 아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해요. 레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녀를 신뢰해야 할까? 아니면 그녀와 어떻게 해야 할까? 켄터키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신뢰해야 한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녀는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 같아요. 레인이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게요. 그리고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그가 동의해 준 것에 감사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도대체 왜 주지사를 목표로 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에 대한 정말 나쁜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케네디는 이제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움직이자고 한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배신자로 여겨질 것이다. 레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들에게 함정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두 무엇을 할지에 대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와 스텔라는 그 장소에 서 있습니다. 스텔라는 비에게 내가 예상한 대로 정확히 말하고 비는 알았다고 답하며 이제 계획을 실행하자고 합니다. 그런 다음 야간 지휘관이 기사들에게 말합니다. 주지사의 음모 증거가 창고에 있습니다. 이 증거가 사람들 사이에 알려진다면 주지사는 끝장날 것이며 아무도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직접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목표물을 즉시 찾아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파괴하십시오. 그들은 실제로 창고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던져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함정이라고 말하고 빠르게 도망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비는 문을 잠그어 그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순간 레이는 그의 갑옷 장갑을 밤의 리더에게 사용합니다. 밤의 리더는 공격을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으며 그는 말합니다. 아니요, 제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그런 아이들 같지 않아요. 하지만 스테라는 그 옆에 서서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했어? 아니면 뭐 다른 건가? 그녀는 대답합니다. 네, 내가 이것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항복하세요. 참고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동안 내 친구들은 기사단 조직 사무실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부패에 대한 모든 증거예요. 그런 다음 그녀는 레인에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나는 시작한 대로 모든 걸 마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밤의 리더가 우위를 차지하지만 결국 스테라는 결정적인 타격으로 그를 때려 눕히고 그는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그 순간 다시 아자이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이 소녀를 때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저들은 밤의 리더를 그렇게 쉽게 체포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쓸모없고 나를 방해할 뿐이에요. 괜찮아. 이 궁전 주위에 100명의 개인 경호원이 있어 아무도 나에게 접근하거나 다치게 할 수 없어. 그 순간 영웅그룹 리더가 아제이에게 나타나서 말해 아니 내 사랑, 만약 레인이면 그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아제이는 놀라서 말해 너는 누구냐? 그리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뭐냐? 그가 대답해 나는 너에게 동정심을 느껴. 그 이상은 아니고 나도 레인을 싫어해. 아마 너보다 더. 그가 쉬운 도구를 던지며 말해 이 도구는 네가 원하는 대상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동정심을 느낀다고 말했으니 이것을 사용해서 그를 쉽게 이길 수 있어. 그가 너를 이길 기회는 없을 거야. 그 후 우리는 아제이와 함께 궁전에서 지냈던 소녀가 그녀의 오래된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봐.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그녀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 그 후 스텔라와 그녀의 친구 몇 명이 주지사의 궁전으로 갑니다. 그들은 경비원에게 매우 긴급한 임무로 주지사의 구역을 수색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그들을 전혀 믿지 않고 이런 일에 대해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캔디와 타냐가 나타나서 계속 이렇게 하면 당신들도 주지사와 함께 배신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궁전 경비 일부를 부르고 여기로 와서 이것 좀 봐 라고 말합니다. 주지사의 아들은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웃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는 그들이 모든 곳을 폭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가장 강력한 종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운율에 집중하면서 이 운율을 사용하면 비가 완전히 끝날 것이고 그들과의 계약도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비가 여자아이들이 있는 장소로 들어간다. 로나는 그에게 말한다. 그런데 넌 정말 똑똑하다면서 이런 방해 기술을 사용하면 그들에게 먹힐지도 모른다고. 로나는 그에게 말한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강력한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납치된 사람들의 마법적 신호를 찾는 능력을 사용한다. 그녀가 이 능력을 사용할 때 그녀는 필압된 사람들 중에 매우 강력하고 비인간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존재는 매우 높은 마법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강력한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러 가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는 신호가 나오는 방으로 가서 지쳐서 바닥에 누워있는 여우처럼 생긴 소녀를 발견한다. 비는 그녀에게 자신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그녀를 구출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이 닌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어릴 적에 주지사에게 납치되어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그의 통제 아래 머물러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이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녀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목에 있는 목걸이를 부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하였지만 그녀와 싸움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소녀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든 기사를 이기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아제이는 매우 걱정스럽고 그의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아들아. 아제이는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떠나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레이는 다시 친구들을 만나 닌나를 소개하며 그녀가 가장 강력한 유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주지사가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지만 그들은 그를 쉽게 붙잡는다. 아제이가 아버지가 땅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라인의 힘을 사용하여 레인을 공격하고 그를 다치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레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는데 왜냐하면 그는 야수 조련사이기 때문이다. 야수 조련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제이는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라인에서 이상한 것이 나와 그의 손을 먹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그는 레인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매우 이상하고 강력한 괴물이 나타난다. 레인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것이 그의 마을 전체를 죽인 괴물임을 깨닫는다. 괴물은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떠난다. 괴물은 도시로 가서 레인과 그의 친구들을 찾아 파괴하려 합니다. 괴물은 그들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잠시 동안 당신들과 노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괴물을 막으려고 모두 함께 공격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괴물이 지원군을 소환하지만 그들은 레인과 그의 친구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무한히 지원군을 모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괴물이 그들과 지루해지면 도시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로 결심하고 도시의 큰 부분을 불태웁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분노하게 되고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괴물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 우리는 영웅팀으로 가고 리더의 친구들이 그에게 이 악마의 공격 중에 마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임무는 악마 왕을 물리치는 것이지 이런 약한 악마의 공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가 실제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원해서 레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스테라는 병사들에게 말을 걸고 전투에서 이기고 도시를 구하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녀는 그 후 쌍둥이와 이야기하고 그들이 능력을 이용해 도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실제로 마을 사람들과 주민들에게 이 쌍둥이들이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송시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주민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송 지역으로 들어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전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전투에도 도움을 주고 몬스터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철장 간티스조차도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검을 제공하여 몬스터들을 공격하게 돕습니다. 이 순간 레이는 악마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려고 한다. 니나가 나타나서 그녀가 도와줄 수 있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지겨워졌다고 말한다. 레인이 그녀의 말을 듣고 그들이 악마에게 가까워질 때까지 니나를 등에 태운다. 그런 다음 니나는
텔레포테이션 마법을 사용하여 레인을 악마에게 더 가깝게 이동시킨다. 그 결과 레인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악마를 가두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여 이를 죽일 수 있었다. 이때 니나는 계속해서 레인을 더 도와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다. 레인이 동의하고 그들은 서로 간의 계약을 맺고 모두가 이 사실에 기뻐한다. 그리고 레인과 다른 여자들은 길드로 가서 스테라를 만난다. 그녀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도시를 보호할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청하러 여기 왔어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일어난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괜찮고 우리는 오래된 밤 시스템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있고 레인이 D등급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행복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놀랍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지사의 범죄를 쉽게 폭로하고 도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레인도 행복해하며 말합니다. 좋아요. 이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대접할게요. 그런 다음 레인은 길드 부대표에게 말합니다. 저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으러 여기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집에서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바닥에서 자야 하거든요. 부시장이 동감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한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그깟 쉬운 일이죠. 우리는 당신 같은 영웅이 가까이에 머물러야 해요. 그런 다음 그들은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집들을 둘러보지만 마음에 드는 곳은 찾지 못합니다. 마침내 레이는 특정한 집의 마음을 정하지만 길드의 부시장은 이 집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령들이 가득 차 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유령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모두가 무서워하고 그녀와 싸우려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레인이 그녀를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당신은 착한 유령 같아 보이고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여자가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유령이 되어 이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머무르기로 했으니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녀에게 아니요, 우리와게요, 뭐예요. 스메이 수업 떠나야 연기, 진요? 우리와 함께 남아주세요. 여기 남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녀는 레인의 결정으로 인해 매우 기뻐합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도시에서 영웅팀이 상인을 괴롭히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영웅팀이 아닙니다. 도시가 공격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리더가 화가 나서 그를 때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레이는 마을이 파괴된 이후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의 성취를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